2003년 6월 17일 화요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외곽 켈랑자야 근처의 한 고속도로 건설 현장. 이날도 평소처럼 작업을 준비하던 한 현장 노동자는 배수로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고 곧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급히 출동한 말레이시아 왕립 경찰 역시 현장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현장 인근에서 경찰은 수상한 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차는 말레이시아 국산 브랜드인 프로톤 자동차였는데 차는 앞바퀴가 터진 상태였고 뒷좌석에는 피가 묻은 여성용 하이힐 한 짝이 외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왕메이중이라는 남성이었지만 놀랍게도 이 차를 실제로 사용하던 사람은 그의 딸인 왕리쥐안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왕리쥐안은 사건 발생 며칠 전 갑자기 행방불명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즉각 시신의 부검과 DNA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모두의 예상과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며칠 전 실종된 왕리쥐안, 영어 이름으로 캐니용이라 불린 28세의 미국 국적 중국계 IT 분석가였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평범한 저녁 식사 후 호련히 모습을 감췄던 그녀는 결국 실종 4일 만에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숨지기 전 최소 2차례 이상 누군가에게 추행당했으며 심지어 흉기로 공격당한 흔적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동남아시아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국 국적의 중국계 여성이라는 사실은 세계 곳곳에 흩어진 화교 사회 전체에 깊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평범했던 식사 자리가 어떻게 그녀의 마지막 만찬이 되었는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그날로 천천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3년 6월 1일 일요일 28세 데이터 분석가 왕리쥐안, 영어 이름 캐니용. 그녀는 오랜만에 고국 말레이시아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비행기에서 내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집도 호텔도 아닌 병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얼마 전 암 판정을 받은 아버지 왕메이중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중학교 졸업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캐니는 2년 전인 2001년 싱가포르계 미국인인 브랜드논과 결혼해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외모와 지성 모두를 갖춘 왕리쥐안, 캐니. 그녀는 커리어도 탄탄했고 남편과의 사이도 원만했으며 부부의 소득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말 그대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어머니 펄리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어머니는 슬픔의 찬목소리로 아버지가 건강검진 중에 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고 바로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캐니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들도 곁에 있으니 우리끼리 잘 해볼게라고 말하며 캐니의 갑작스러운 귀국을 말렸지만 효심 깊은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바로 귀국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머릿속엔 가족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그 따뜻한 효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남편 브랜드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캐니가 하루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도운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 덕분에 캐니는 일도 일상도 모두 뒤로하고 오직 아버지를 위해 말레이시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고국 말레이시아 땅을 밟은 캐니는 귀국 후 일주일 내내 병원을 오가며 아버지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다행히 의료진은 회복 경과도 매우 양호하다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캐니는 조금 더 고향에 머물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녀를 오래 붙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쌓여있던 업무가 발목을 잡았고 무엇보다 2주간 떨어져 있던 남편과도 하루라도 빨리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쉬웠지만 결국 그녀는 6월 14일 토요일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출국 하루 전날인 2003년 6월 13일 캐리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그녀를 위한 송별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만찬은 쿠알라룸푸르 방사르 쇼핑센터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 몬드 레스토랑에서 진행되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사람도 함께 했습니다. 바로 캐니에게 남편 브랜든을 처음 소개해준 절친 노린이었습니다. 그녀는 만찬의 전반적인 진행을 도우며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정성껏 챙겼습니다. 2003년 6월 13일 밤 캐니는 어머니와 함께 방사르 쇼핑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쿠알라룸푸르의 대표적인 쇼핑몰로 세련된 분위기와 다양한 고급 레스토랑이 즐비해 외국인과 비즈니스맨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은 장소였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고 황급히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곧장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캐니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주차권을 차 안에 두고 나왔다는 사실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대부분 주차장은 입구에서 주차권을 받은 후 차량으로 돌아가기 전에 요금 계산기에서 미리 결제해야 출구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차를 뺄 수 없습니다.
케니는 잠시 주차권을 가지러 차로 되돌아갈지 고민했지만 이미 약속 시간이 많이 늦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주차권은 식사를 마친 후에 챙기기로 했고 어머니와 함께 친구들이 기다리는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부분의 일행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만찬은 오랜만에 만난 이들과의 재회로 유쾌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식탁에는 대게와 스테이크를 포함해 다양하고 값비싼 요리들이 줄지어 올라왔고 케니는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새 시계는 밤 10시를 훌쩍 넘어가 있었습니다. 효심 깊은 케니는 어머니가 피곤해 보인다는 걸 눈치채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와 동생을 먼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웃으며 알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그렇게 케니는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식당을 나섰습니다. 요금 계산기 앞에 도착한 케니 일행은 차례를 기다리며 주차 요금을 내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이때 케니는 문득 중요한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차에서 주차권을 가져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다리가 불편하다는 걸 잘 알고 있던 케니는 금방 다녀오겠다며 혼자 주차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남겨진 어머니와 동생은 그 자리에서 케니를 기다렸으나 10분, 15분, 20분 아무리 기다려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이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었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동생이 케니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통화는 신호만 울릴 뿐 받지 않았고 두 번째 전화는 곧장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두 모녀는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주차장으로 내려가 케니를 찾아 나섰지만 아무리 주차장을 샅샅이 살펴도 케니의 모습은 물론 그녀의 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급히 식당으로 되돌아간 어머니와 동생은 혹시 케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로 간 건지 아는 사람이 있는지 남아있던 친구들에게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고개를 저을 뿐 케니의 행방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일행은 모두 함께 지하주차장 경비실로 달려가 CCTV 영상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규정상 자정이 지나야 전날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상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사람이 사라졌는데 단순한 규정을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는 경비원의 태도에 모두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행은 여러 차례 요청과 설득을 이어갔고 마침내 경비원이 CCTV를 열람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이미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CCTV 영상을 빠르게 돌려보던 중 화면 속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케니가 자신의 차에서 주차권을 찾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신원 미상의 남성이 갑자기 뒤에서 그녀를 덮친 것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저항하는 케니를 조수석에 강제로 밀어 넣은 뒤 곧장 차량 운전석에 올라탔고 차단봉을 들이받고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흐릿한 CCTV 영상 속 조수석에 웅크린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히 납치된 케니였습니다. 하지만 조명이 어두워 영상은 선명하지 않았고 납치범의 얼굴을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완전히 인지한 일행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케니가 실종된 시각은 이미 자정을 넘긴 상황이었고 어둠이 짙게 깔린 쿠알라룸푸르 시내에서 한 사람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니의 가족과 친구들은 각자의 차량을 타고 도시 곳곳을 헤매며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후 이틀 동안 케니를 찾기 위한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수색은 끝내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가족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언론에 직접 도움을 요청했고 말레이시아의 중국계 정당인 말레이시아 화인협회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케니의 아버지 왕메이중은 딸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도심 곳곳에 실종자 전단지를 뿌렸고 딸을 찾는데 결정적 제보를 해준 사람에게 현상금 1만 링깃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전국의 뉴스 채널은 케니용 실종 사건을 연일 보도하기 시작했고 하루아침에 그녀는 말레이시아 전역이 주목하는 실종자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신문, 방송, 거리의 대화 속 어디서든 케니가 어떤 일을 당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충격이 커질수록 말레이시아 경찰을 향한 비판도 거세졌습니다.
실종 후 수일이 지나도록 어떤 유의미한 단서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내 화교 단체들은 사건 소식을 접하자마자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납치범에게 자수할 것을 촉구하며 케니를 무사히 풀어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명은 바다에 던진 돌처럼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무사 귀환을 바랐지만 마음 한편에는 케니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케니가 사라진 지 4일 뒤인 2003년 6월 17일 그녀의 시신이 쿠알라룸푸르 외곽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케니가 사망했다는 소식은 가족과 친구들 모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케니의 부모님에게 직접적인 확인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고 대신 그녀의 절친 노린과 노린의 여동생 누룰에게 신원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시신이 놓여있던 방 안, 노린은 문틈 사이로 잠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린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고 결국 여동생 누룰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She came out crying and she said, "It's her. It's her." And I was like, "How do you know that?" I asked her so many times, "How can you be sure? How can you be sure it's her? You can't." And she just said, "It's the jeans she's wearing because that's my jeans. She borrowed it for me." And at that moment, it just felt like all hope was gone. 한편 케니의 남편 브랜드농도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급히 미국에서 말레이시아로 날아왔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직접 가져온 케니의 치과 진료 기록을 경찰에 제출했는데 안타깝게도 시신의 치아 상태는 그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시신의 신원이 실종되었던 케니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납치한 인물이 곧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수사에서는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뒤 경찰은 3명의 목격자로부터 사건의 판도를 뒤흔들 중요한 진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목격자는 경찰관 라비 찬드란이었습니다. 그는 6월 13일 밤 케니가 실종된 지 약 1시간 뒤인 오후 11시 15분경 도로변에 정차된 한 대의 프로톤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차량은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멈춰 있었고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라비 찬드라는 차에 다가가 확인에 나섰습니다. 당시 운전석에는 야구 모자를 쓴 남성이, 조수석에는 화교 여성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라비 찬드라는 그들에게 이 늦은 시간에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고 남성은 여자친구와 집안일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눈빛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라비 찬드라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고 두 사람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별다른 저항 없이 신분증을 건넸고 그는 곧 남성이 아마드 나집 빈 아리스, 여성이 케니용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성은 양손을 모아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듯한 손짓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살려달라는 간절한 신호 같았습니다. 그러나 남성 아마드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그녀는 즉시 그 손짓을 멈췄습니다. 라비 찬드라는 두 사람이 단순한 커플이 아니라고 직감했고 그는 여성에게 즉시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성이 돌연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을 몰고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급히 라비 찬드라는 차량의 타이어를 향해 총을 발사했지만 차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기에 차량을 따라갈 수 없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번호판조차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케니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뉴스 보도를 접하고 나서야 라비 찬드라는 두 사람이 건넨 신분증을 뒤늦게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목격자는 쿠알라룸푸르 법원에서 서기로 근무하던 아미나 이샤크였습니다. 그녀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6월 14일 자정이 막 지난 시각에 아이와 남편 형부와 함께 두 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쿠알라룸푸르 공항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날 미국에서 도착하는 언니를 마중하기 위해 공항으로 가던 길이었지만 출발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아이의 젖병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늦는 건 괜찮았지만 젖병 없이 우는 아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아미나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남편에게 여기에서 기다릴 테니 집에 가서 젖병 좀 가지고 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아내를 공항에 데려다 줘야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황한 상황 속에서도 아미나는 선뜻 고개를 끄덕였고 함께 있던 형부가 타이어 교체를 도와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 순간 아미나는 문제의 차량 안에서 웅크려 앉아있던 한 여성을 목격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하게 도와달라는 손짓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불길함을 느낀 아미나는 마침 젖병을 들고 돌아온 남편에게 상황을 알렸고, 남편이 확인을 위해 다가가려는 찰나 그 남성은 미처 교체하지 못한 타이어를 그대로 둔 채 차로 뛰어들어 시동을 걸고 순식간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미나는 재빨리 차량 번호판을 메모했고 곧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 차량의 번호는 WFN-687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땐 아무런 추적도 후속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케니의 시신이 발견된 뒤에야 뒤늦게 목격자에게 연락해 당시 상황을 다시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목격자는 거의 살인범으로 몰릴 뻔했던 남자 아지잠이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주목하게 된 이유는 실종된 케니의 휴대전화 CM카드를 그가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03년 6월 14일 새벽 1시경, 아지잠은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잠시 공사장 근처에 차를 세워 볼일을 보려던 그는 우연히 도로 옆에 세워진 차량 안을 무심코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한 남성과 여성이 관계를 맺고 있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그 시선을 눈치챈 남성은 곧장 운전석으로 돌아가 차량을 몰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 아지잠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같은 차량이 도로 옆에 세워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여성용 핸드백과 휴대전화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공짜 핸드폰을 하나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후 심카드와 휴대전화를 팔아 약간의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점차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되면서 경찰은 통신사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사망한 여성의 CM카드를 훔쳐 판매한 남성 아지잠을 추적해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한때 살인범으로까지 의심받게 됩니다. 그러나 철저한 수사 끝에 그는 단순히 심카드를 훔쳐 판매한 절도범일 뿐 케니의 죽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진범이 체포된 뒤에야 아지잠은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3명의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인물은 라비 찬드란이 제출한 신분증 속 이름 아마드 나집 빈 아리스였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실존 인물이었지만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는 가짜였고 공공기관에 등록된 정보들 또한 모두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름은 확보했지만 그의 실제 거주지나 활동 지역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 이상 뾰족한 수가 없던 경찰은 결혼기록부와 사회보장기관 자료를 열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방법이 통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아마드는 당시 27세였고 그는 항공기 객실 청소업체의 관리자로 말레이시아 항공의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경찰은 동시에 그의 배우자 정보도 확보했습니다. 다행히 아내의 정보는 훨씬 구체적이었고 집 주소는 물론 직장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아내를 은밀히 감시하기로 결정했고 며칠간 그녀의 거처 주변에서 아마드가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경찰은 자칫 섣불리 움직이면 용의자가 도망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감시가 이어지는 동안 경찰은 아마드의 아내가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으며 또 다른 아이를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경찰들은 아이 아빠가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지 라고 말했고 결국 수사팀 내부에서도 회의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은 며칠 뒤 마주하게 된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서서히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6월 20일 새벽 4시 마침내 아마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아마드는 조용히 집으로 향하고 있었고 이를 지켜보던 경찰은 더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일제히 움직인 경찰은 그를 그대로 덮쳤는데 이상하게도 당시 아마드는 별다른 저항 없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용의자의 범죄 수법을 보고 극도로 잔인하고 폭력적인 인물을 상상했으나 실제로 체포 당시의 아마드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온화했고 외모도 평범했으며 심지어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마저 떠올라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형사조차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차분한 남성의 모습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이력은 더욱 의아함을 남겼습니다. 아마드는 독실한 이슬람 신자였고 범죄전과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항공기 청소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인이었으며 그의 아내는 은행의 고위직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부부는 3살배기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둘째를 임신한 지 3달째였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꾸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범죄를, 그의 가족, 친구, 이웃 누구도 그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체포 직후 아마드 역시 억울하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집을 철저히 수색했는데 놀라운 물증들이 그의 방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핏자국이 선명히 남아있던 파란색 재킷과 청바지, 그리고 푸른색 야구 모자 1개, 현장 감식 결과 옷에 묻은 혈흔은 케니의 것이었고 그녀의 몸에서 검출된 체액 역시 아마드의 DNA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다시 불러 자백을 강요했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아마드는 끝내 입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아마드는 그날 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하나도 숨김없이 경찰 앞에서 털어놓았습니다. 범행 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해 아마드는 경찰을 데리고 케니를 납치했던 방사르 쇼핑센터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범죄를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혼자 앞좌석을 뒤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곧장 뛰어가 그녀를 차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는 차량 문을 닫고 손에 쥐고 있던 칼을 그녀에게 들이댄 뒤 도망치면 죽는다고 협박하고 케니를 납치했습니다. 아마드는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요금을 내지도 않은 채 차단기를 그대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도주 중 그는 차 안에서 2차례에 걸쳐 케니를 추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녀를 범하려 했지만 이번엔 케니가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그 순간 분노한 아마드는 흉기를 휘둘러 그녀를 공격했고 케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공항에서 챙겨온 1000조각을 꺼내 그녀의 목을 졸라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시신을 차량에 그대로 싣고 쿠알라룸푸르 외곽 고속도로 건설 현장 인근 베수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그는 시신을 버리고 그 위에 시멘트를 가득 채운 타이어 2개를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마드는 라이터와 휘발유를 들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건 현장으로 돌아온 아마드는 불을 질러 모든 증거를 없애려 했지만 결국 완전 범죄에는 실패했고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아마드의 자백을 모두 기록한 경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2003년 9월 15일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에서 왕리쥐안 케니용 살인사건의 정식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용의자의 자백과 DNA, 혈흔이 묻은 옷, 그리고 목격자들까지 이 정도 증거라면 며칠 안에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아마드는 악명 높은 변호사 무함마드 하니프를 선임한 뒤 첫 재판에서 기존의 자백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는 경찰의 강압적인 취조로 어쩔 수 없이 자백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고 취조 과정에서 자백하지 않으면 임신한 아내와 아이 그리고 부모님까지 감옥에 보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완전한 입장 번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드가 아무리 부인해도 눈앞에 놓인 증거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드의 변호사 하니프는 모든 증거가 간접 증거일 뿐 직접 증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CCTV 영상만 보더라도 영상이 매우 흐릿해 사람의 윤곽만 겨우 식별할 수 있을 뿐 영상 속 남성이 아마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케니가 태권도 검은띠 유단자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녀가 신체적으로 강한 사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드의 변호사는 왜소한 체격의 그가 태권도 유단자인 케니를 쉽게 제압하거나 납치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또한 케니가 2번이나 탈출 기회가 있었으나 탈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로 경찰관 라비 찬드란을 만났을 때 그녀는 차문을 열고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단지 손짓으로만 도움을 요청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변호사는 두 번째로 아마드가 타이어를 교체하느라 차량 밖에 있었을 때 케니가 차문을 열고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하니프는 사건의 핵심 중 하나인 추행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변호사는 아마드와 케니가 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쌍방의 동의로 이뤄진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케니의 사인에 대해서도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이어갔는데 변호사 하니프는 이조차도 과격하게 관계를 가지는 도중 발생한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는 아마드가 케니의 숨겨진 내연남이라는 고인을 모욕하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하니프의 막말은 말레이시아 사회의 거대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한 여성의 비극적인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고 가해자인 아마드를 향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하니프의 변론이 언론을 통해 퍼지자 대부분은 그가 범인을 옹호하고 있다며 비난했지만 일부는 변호사의 주장처럼 아마드가 진짜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느 순간부터 케니는 일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피해자가 아닌 문란한 여성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케니와 아마드의 재판은 결론 없이 표류했고 남겨진 가족들은 진실보다 잔인한 여론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케니의 손과 목에 감겨있던 천 조각, 그건 일반 천이 아닌 항공기 유리 청소에 사용되는 특수 천이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면 그런 천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합의된 관계였다면 흉기를 들 이유가 있었을까? 이 질문들 앞에서 아마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는 선서를 거부했고 증인석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침묵을 사실상 자백으로 판단했고 2005년 2월 23일 52일간의 재판 끝에 판사는 아마드에게 살인 혐의로 사형, 추행 혐의로 징역 20년 그리고 태형 10대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최소 3건 이상의 주차장 관련 범죄가 그와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미 가정을 꾸린 상태였고 더는 과거를 파헤치고 싶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일부 진실은 영영 세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마드는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이없게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년 뒤인 2009년 아마드는 마지막 카드로 말레이시아 슬랑고르주의 술탄에게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이 요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9월 23일 케니옹이 살해된 지 정확히 13년 만에 아마드는 카장 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 아마드는 이미 처벌받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아마드의 범행 동기였는데 현재까지도 그가 케니를 죽인 이유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사형 판결 전 그는 평범한 가장이자 따뜻한 이웃이었고 판결 이후에도 교도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며 모범수로 지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정말 범인이 맞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아마드가 케니를 죽인 범인이라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대형 쇼핑몰 주차장에 여성 전용 구역을 만들고 고화질 CCTV와 긴급 알람 버튼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비극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케니 옹의 죽음은 말레이시아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녀의 이름은 지금도 안전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기억되고 있습니다.